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남편과 아들 하나와 평범하게 사는 주부죠. 제가 좋아하는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시댁과 동서에 관련된 매우 큰 사건이었어요. 빅재미가 있을 거라 장담하니 꼭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럼 정신 바짝 차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30대 초반에 만나 평범하게 연애하고 30대 중반에 결혼했습니다. 저희 둘 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작은 집에서 전세로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이듬해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출산 후부터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어깨가 2배로 무겁게 되었죠. 씀씀이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지내봤더니 나름 적은 돈으로도 세 식구가 평범하게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어요. 물론 갓 태어난 아들에게 들어가는 건 아끼지 않았고 저희 부부가 절약하면서 지냈답니다. 한편 시댁 식구는 어머니와 도련님이 있었는데 두 분의 성격은 조용하시고 겸손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에게 나쁜 말 한 번 하신 적 없었고 씻자질은커녕 친정엄마보다 훨씬 잘해주시는 어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시아버지를 젊은 나이에 떠나보내고 홀로 2 아들을 키우시느라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신 분이셨습니다. 2 아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시고 7순의 연세에 일을 그만두셨답니다. 또 도련님은 공부를 특출나게 잘해서 명문대에 수석으로 합격한 인재였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다네요. 이후 도련님은 대기업에서 대리까지 일하다가 사업가로 전향하게 되었는데 도련님을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 덕에 사업을 크게 성공시켰습니다. 제 남편과 비교하는 건 어리석지만 도련님은 야망이 크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제 남편은 큰 욕심 없이 순간의 행복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여자들이라면 이왕이면 도련님 같은 남자에게 관심이 갈 텐데 저는 안정적이고 평범한 남편이 더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한결같이 잘해주는 남편과 결혼한 걸 아주 잘했다고 여겼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시댁 식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 거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도련님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인 동서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나이 40이 될 무렵에 처음 보았는데 세상에 이런 도라이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으러 온 동서는 저와 시어머니가 차린 밥상을 보자마자 코를 막고 말하더군요. 신내. 반찬이 죄다 한국식이네요. 저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라 이런 건 거의 먹지 않는데. 저기 아줌마, 다른 건 없나요? 파스타나 뭐 스테이크 없어요? 동서는 저에게 아줌마라고 부르며 파스타를 찾더군요. 하도 기가 막혀서 혀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이봐요. 아줌마라뇨. 나중에 저희 도련님이랑 결혼하면 내가 손윗동서가 될 사람이라고요. 아, 그렇구나. 옷차림이랑 생긴 게 딱 가정부 같아서 헷갈렸네요. 그런데 형님, 제가 물은 대답은 그게 아닌데 파스타 안 돼요? 저를 가정부 아니면 식당 아줌마로 생각하는 동서 때문에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던지 자식 평생 가장 화가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님으로 왔어도 이건 아니다 싶어 화를 내려고 하는데 도련님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자기야, 지금 큰 실수한 거야. 당신이 외국 생활을 오래 하고 와서 한국 예절에 대해 모르나 본데 당신 앞에 있는 형수님한테 뭘 시키면 안 되는 거야. 형수님, 죄송해요. 이 사람이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잘 가르칠 테니까 너그럽게 봐주세요. 그래도 제 화는 사그라지지 않았는데 중요한 자리이니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동서는 밥상 위에 차려진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니 잠시 후 우걱우걱 잘도 처먹더군요. 밥을 2 그릇이나 처먹을 거면서 왜 파스타를 찾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죠. 시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는 말에 쉽게 결혼을 허락하셨고 남편도 자기 동생이 좋다 하니 별말 하지 않고 축하한다고만 전했답니다. 저에겐 결혼 허락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어서 도련님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네요. 다만 도련님이 여자 보는 눈이 참 많이 났구나 하고 안타까웠네요. 2 사람은 곧 결혼식을 올렸고 근사한 아파트에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집뿐만 아니라 혼수의 대부분을 서방님이 다 마련하셨답니다.
동서가 외국에서 살다 오긴 했지만 형편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두 사람이 깨를 벗고 잘 사는 걸 보니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본 또라이 동서의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서방님이 뭘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 시댁에서 종종 볼 때면 또라이 같은 행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동서가 시집 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엉덩이 한 번 들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주는 밥만 처먹었습니다. 거기서 그치면 다행이게요. 젓가락질이 서툰 동서가 바닥에 젓가락을 떨어뜨리자 저를 쳐다보더군요. 새 젓가락을 가져달라는 눈빛을 보내면서 말이죠. 형님, 젓가락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새 거 갖다 주세요. 동서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어디 윗사람한테 심부름을 시켜. 그리고 여기는 동서의 시댁이야. 아무리 외국에 살았어도 기본 싸가지는 장착을 하고 있어야지. 제가 큰 소리를 내자 동서는 어깨를 으쓱하며 젓가락 가져다 주기 싫어요? 그럼 내가 가져올게요. 됐죠? 라며 제 속을 뒤집어지게 하더군요. 이런 무개념 또라이 싸가지는 살다 처음 봤습니다. 이런 무식한 년과 계속 한 식구로 만나야 한다는 것에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노하자 남편은 제 편을 들고 서방님을 나무라고 했습니다. 교육 똑바로 시키고 단 한 번만 더 제 심기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그러자 서방님은 고개를 쳐받고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성격 좋고 화를 낼 줄 모르는 시어머니는 먼 곳에서 시집왔는데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예뻐해 주자고 하셨네요. 시어머니가 보통 시어머니들처럼 화도 내고 욕도 하시는 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답니다. 서방님은 저의 공격을 막으려고 머리를 썼는지 동서의 손을 통해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서방님 돈인 걸 뻔히 아는데 동서는 생색이라는 생색은 다 내더군요. 어머님, 용돈 많이 넣었어요. 이 정도 주는 며느리는 흔치 않을걸요? 그래, 고맙다. 잘 쓰도록 할게. 고마우시면 형님들어 저 좀 갈구지 말라고 좀 하세요.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좀 조용히 좀 지내라고 해주세요. 이 정도 용돈도 못 드리면서 왜 그렇게 잘난 척인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뚜껑이 날아갔습니다. 콧김을 뿜어내며 동서에게 달려가는데 서방님과 남편이 저를 말렸습니다. 이거나 동서가 하는 말 당신도 들었잖아. 서방님도 저리 비켜요. 여보, 이러지 마. 재수씨가 말실수를 자주 하는 게 한두 번도 아니잖아. 생각 없이 하는 말 같으니까 그냥 넘겨버리자. 응? 형수님,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 가서 단단히 야단칠게요. 면목 없습니다, 형수님.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저에게 그만하라는 손짓을 하는 바람에 동서를 혼내려다가 뒤돌아서 버렸네요. 저는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무개념 동서의 아나무인 행동은 계속되어 시댁의 발길을 끊어버렸어요. 남편도 제가 시댁에 가봤자 동서 때문에 열불이 나서 사고 칠 걸 알고 있으니 혼자서 시댁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서방님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잘 운영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잠깐 어려운 시기가 있다는 걸 전해 듣긴 했는데 부도가 날 정도로 힘든 상황인지는 모르고 있어서 회사 문을 닫고 많은 빚을 졌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죠. 서방님은 빚을 빨리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감옥에 갈 판이어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겨우 고소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 내에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야 했고 오갈 곳이 없어 시댁에 들어가 얹혀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서방님은 충격에서 빨리 헤어나와 공사장에서 일을 했답니다. 뭐라도 하면서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 게 기특하더군요. 이런 상황이면 동서도 정신을 차렸겠지 하고 시댁에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동서는 하나도 변한 게 없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며 반찬 투정을 하기도 했고 살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교육해서 인간을 만들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 바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동서, 시어머니한테 얹혀 살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이 동서 밥상을 차려주고 있는 게 말이 돼? 보아하니 삼시세끼 다 어머님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지. 당장 일어서. 지금부터 내가 교육을 실시할 테니까. 어머 형님,
저 어제 네일 아트를 해서 손에 물 묻히면 안 돼요. 그리고 교육은 제가 형님보다 많이 받았어요.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마쳤다고요. 그리고 내가 어머님한테 그동안 들인 용돈만 해도 몇 년치 월세값은 나오거든요. 충분히 여기서 쉴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형님은 어머님한테 꼴랑 10만원씩 주시잖아요. 그 말을 듣자 오늘은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말릴 사람도 없으니 제 마음대로 하기로 했죠. 저는 동서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휩쓸며 다녔고 정신 차리라고 기싸대기를 한 대 갈겨주었습니다. 아직도 넋 빠진 소리하고 자빠졌구나. 용돈? 그거 다 서방님이 벌어다 준 거잖아. 그리고 동서, 자네가 아직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 서방님 빚의 일부를 갚아준 사람이 내 남편이야. 동서가 어머님한테 가져다 준 용돈의 몇 배는 많다고. 그런데 동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서방님이 우리한테 받아간 돈을 돌려달라고 해야겠어. 그럼 이제 돈 이야기는 못 꺼내겠지? 그러자 동서는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걸 느꼈는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함부로 놀리던 주둥이에 지퍼를 채워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하나씩 명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일어서. 네? 아, 네 형님. 앞으로 이 집에서 살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지 않으면 서방님한테 빌려준 돈 받아내서 다시 빚쟁이로 만들어버릴 거야. 당장 고무장갑 낀다, 실시. 실시. 주방에 쌓여있는 그릇들 깨끗이 닦는다, 실시. 동서는 불이 나게 주방으로 달려가 처음으로 설거지를 하더군요. 그리고 앞으로는 시댁살림과 어머님의 식사를 모두 책임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면 얄짤없이 빌려준 돈을 받아내겠다고 협박했죠. 그러자 동서는 깨갱하며 가사 도우미처럼 시댁살림을 모두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시댁에 찾아가 확인해봤는데 동서가 정신을 차렸는지 평범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제야 동서가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마음을 놓게 되었고 시어머니 걱정 없이 저희 가정을 돌볼 수 있었네요. 그렇게 해가 3번 바뀌자 저와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전세가 아닌 자가로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살림과 내조, 육아를 해서 돈을 벌지 못했는데 그이가 혼자 밖에서 애를 많이 써서 이런 쾌거를 이루게 된 거죠. 그리고 서방님은 공사장에서 2년 반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되었답니다. 이전 사업할 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서방님을 찾아와 다시 사업을 하자고 제안해서 공사장 일을 그만두고 다시 사업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한 서방님이 재개한다는 말을 듣자 저와 남편은 진심으로 기뻐서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동서와 같이 상을 차리려고 했는데 웬일인지 동서가 외출하고 시댁에 없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저와 시어머니가 잔치상을 차리고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러자 현관문의 소리가 들리며 동서가 들어왔습니다. 양손에 명품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있더군요. 어머, 형님이랑 아주버니 모셨네요. 제 남편 축하 파티 해주러 왔구나. 동서,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거야? 같이 상을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양손에 바리바리 들고 있는 게 뭐야? 아, 이거요? 모처럼 기분 전환 좀 하고 왔어요. 제 남편이 사업가로 복귀하게 돼서 카드 좀 긁고 왔죠. 오랜만에 백화점에 갔더니 옆구리가 간질간질하면서 신나더라고요. 샤넬백에 루이비통 지갑, 그리고 디자이너 샵에 가서 제일 비싼 옷을 몇 벌 질렀네요. 지난 2년 반 동안 정신 차리고 사는가 싶었는데 서방님이 사업을 복귀한다고 하자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그렇게 흥청망청 쓰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봐 동서, 자네는 아직도 철이 안 든 거야? 공사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던 서방님이 이제야 겨우 숨통이 트였다고. 그런데 동서는 서방님이 공사장에서 번 돈으로 명품으로 다 까먹고 오는 길이야? 안 되겠네. 당장 돌아가서 환불해. 형님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아, 제 남편한테 돈 해주셨다고 했죠? 꼴랑 3천만 원 가지고 어지간히 우려먹네요. 이봐요 형님, 그 3천만 원 제 남편이 한 달이면 갚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색 좀 그만 내세요. 아무리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지만 이 정도로 형편없는 동서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아 화를 내며 훈계했습니다. 이게 진짜 미쳤구나.
그냥 또라이도 아니고 개또라이네. 남편 등골 빨아먹고 기생하는 망할 년아. 외국물 처먹으면 다 너같이 싹소가 놀았니? 네 남편이 다시 사업할 기회를 얻은 거지. 네 년이 다시 미쳐 날뛰면서 돈을 싸제끼는 기회가 생긴 게 아니라고. 주제 파악하고 정신 좀 차려. 그러자 동서는 귀를 후비면서 대답하더군요. 형님 시끄러워요. 누가 보면 형님이 내 시어머니인 줄 알겠네요. 어머님도 가만히 있는데 왜 형님이 나서서 난리를 쳐요? 내가 내 남편 카드를 쓰는 걸 왜 형님이 참견하고 난리냐고요. 주제 파악하라고요. 지금 주제 파악해야 할 건 내가 아니라 형님이에요. 중소기업 다니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연명하는 주제. 어디서 날 가르치려고 들어요. 아주버님 돈은 제 남편이 1순위로 갚는다고 했으니까 입 다물고 기다리세요. 그럼 난 피곤해서 방에 들어갈 테니 셔럿 마우스하고 잔치 즐기고 가세요. 그 순간 분노한 건 저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남편까지 얼굴이 화끈거렸답니다. 그런데 순진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모를 서방님이 동서를 감싸며 방으로 같이 들어가더군요. 저희는 서방님한테도 크게 실망해서 잔치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동서의 개또라이 같은 모습을 다신 보고 싶지 않아서 서방님 내외가 분가할 때까지 시댁에 가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때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남의 일이라 생각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얼마 못 가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매일 쇼핑 다니는 건 기본에다가 늦게까지 술을 퍼마시고 들어온다네요. 또 집안을 멋대로 어지럽히고 시어머니한테 삼시세끼 밥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개 진상 동서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 그때 동서 얘기 못 들으셨어요? 동서의 시어머니는 제가 아니라고요. 혼낼 자격이 있는 건 어머님이세요. 어머님 성격이 여리신 건 알겠지만 동서를 휘어잡으려면 화도 낼 줄 아셔야 한다고요. 하고 알아서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큰애야, 나도 해볼 만큼 해봤어. 잔소리도 해보고 화도 내봤다고. 그런데 얘가 곧 분가하니까 그때까지 참으라는 거야. 또 전처럼 용돈 많이 줄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도리어 날 가르치려고 들더라. 동서 그 또라이년 옛날보다 더 심해졌네요. 나한테만 그 지랄을 하더니 이젠 어머님한테도 그래요? 어머님,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전 더 이상 동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동서 말대로 분가할 때까지 참으시든지 깃방맹이를 날려가서라도 군기를 잡으시든지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요. 큰애야,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라.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너밖에 없는 거 알잖니. 나도 내 성격이 너무 싫다. 평생 바보 등신처럼 살아와서 그런지 쉽게 성격이 고쳐지지 않는구나. 시어머니는 푸념을 늘어놓으시더니 곧 당신이 알아서 버텨보겠다며 저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벌써 저에게 걱정을 안겨주셔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를 넘어서 시어머니 머리 위까지 올라가 왕놀이를 하는 개또라이 동서년을 어떻게 조져줄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동서가 다시 제 말을 듣진 않겠지만 시어머니 연락을 받았으니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채라도 한 번 더 잡고 시댁에서 지내는 동안만이라도 기본을 지키게 해줄 판단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뭔가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치우시는 게 뭐예요? 큰애 왔구나. 오랜만에 보니 반갑구나. 이거 네 동생가 어제 새벽에 들어와서 오바이트를 해놨나 보다. 요즘도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있어. 돌아버리겠네. 그래서 지금 동서가 토한 걸 치우고 계신 거예요? 어머님이 왜 이런 것까지 하시는 건데요? 동서 어딨어요? 방에서 자빠져 자고 있나요? 방금 내가 끓여준 해장국 먹고 다시 잠들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동서 방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윽고 술에 떡이 된 동서가 코를 골고 자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이런 년엔 말로 해서 안 될 테니 곧장 싱크대에서 물을 바가지에 받아와 면상에 촤 하고 뿌려버렸습니다. 차가워. 이게 뭐야? 형님 지금 뭐 하시는 짓이에요? 이 잠은 명품인데 다 버렸잖아요. 이거 물어내요.
대단하네. 동서, 지금 어머님은 네가 토한 걸 치우고 계시는데 넌 해장국 처먹고 잠이나 쳐자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물벼락을 맞고 한다는 소리가 겨우 명품 잠옷을 물어내라는 거야? 개념을 밥 말아먹은 년. 넌 오늘 뒤졌어. 그렇게 쌍욕을 하며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깃방망이를 연타로 날렸습니다. 사람 새끼가 아니니 더는 말이 아닌 손찌검을 한 거죠. 그러자 동서는 저에게 기를 쓰며 덤벼들었는데 야무진 제 딸기 맛에 힘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쓰러지더군요.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널 감싸돌아서 이러는 것 같은데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너 이 집에서 나가라. 어머님도 동의한 거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내가 왜요? 아직 분가할 준비가 덜 됐는데 나가긴 어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꼬박꼬박 생활비를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못 나가요. 니년이 아직 덜 맞았구나.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는데 너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아본 적 있어? 그만해요. 알았어요. 알았어. 시댁에 있는 동안 사고 안 치고 조용히 지낼게요. 그럼 됐죠? 아니, 여기서 지내는 동안 전처럼 네가 살림을 다해. 어머님을 또다시 힘들게 하면 그땐 진짜 아웃이야. 아, 알았어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씨, 내 머리카락 다 뽑혔네. 아가리 묵념하고 마당 나가서 니년이 토한 거나 치워. 저의 쌍욕과 따기질에 동서는 굴복하게 되었고 다시 가사더우미 모드로 들어와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서방님이 독립할 자금을 모으지 못했고 대출도 어렵기 때문에 반년 이상은 있어야 분가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년 동안은 제가 시어머니를 지켜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덕에 일상이 편안해지셔서 여가 생활로 노인정에 매일 가셨습니다. 거기서 대여섯 시간을 보내고 웃으시며 돌아오셨답니다. 동서는 제가 자주 감시하러 찾아가면 바짝 긴장한 채 살림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러 서방님의 사업이 아주 잘 되기 시작했고 돈을 금방 모아서 분가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반년이 걸릴 거라 예상했는데 넉 달 만에 큰 계약건을 따내며 목돈을 벌었다네요. 서방님은 먼저 제 남편에게 빌렸던 3천만 원을 갖고 저에게 사과의 의미로 1,000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동서 때문에 힘들게 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서방님이 순진하고 바보 같긴 하지만 천방지축 동서를 많이 아주 사랑하고 있으니 괜한 잔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동서와 서방님은 신축 아파트를 계약하고 왔습니다. 한 달만 있으면 입주한다는 기쁜 소식을 알렸죠. 그러자 동서는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진 않았지만 돈을 펑펑 써가며 집안일을 나몰라라 했답니다. 이에 시어머니는 한 달만 있으면 분가하게 되니 저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동서가 절대로 고쳐지지 않을 개또라이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괜히 힘 빼는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댁에 들러 어머님의 말동무 정도만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제가 시장을 가려면 시댁 앞을 지나쳐야 했는데 누군가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어머님이 노인정에 있을 시간이고 서방님은 지방 출장을 간 터라 집에 올 사람이 동서의 손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누구지 생각을 해봤는데 도시가스 검사하는 점검원일 수도 있거나 다른 시설을 보러 온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조금 찝찝한 마음이 들긴 했는데 설마 외간 남자를 시댁으로 끌어들이겠어 하고 신경을 끄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주 오랜만에 동네 친구와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동갑인 여자의 엄마였는데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 친해진 친구였죠. 저희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수다를 떨다가 날씨도 좋고 하니 등산을 한번 해보자고 의견을 모았답니다. 동네 뒷산이라 그리 높지 않아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으니 주저하지 않고 바로 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복을 입고 지나가는 동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나서 운동하러 왔나 싶어 말을 걸려고 했죠. 하지만 제가 아는 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조금 뒤에 가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동서와 멀찌감치 떨어진 차로 친구와 등산을 하다가 산 중턱에서 발을 돌려 내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뭔가를 단단히 준비하고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가 천둥벌거숭이처럼 하고 다녀서 노인정 가시는 걸 그만하게 되셔서 집에 계시더군요. 동서는 놀러 나갔다며 홀로 청소를 하고 계셨답니다. 어머님, 혼자 힘드시겠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빨래는 제가 할 테니까 빨 거 있으시면 주세요. 고맙다 큰애야. 그런데 세탁기가 고장나서 손빨래를 해야 할 텐데 미안해서 어쩌지? 베란다에 빨 거 모아놨으니 부탁 좀 하마. 네 어머님, 손으로라도 빨아야죠. 그래서 베란다에 나가봤더니 빨래가 꽤 많이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이틀에 한 번씩 세탁을 하시는데도 동서가 벗어던진 옷들이 한 뭉텅이었습니다. 옷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빨래를 구분하고 있었는데 제 눈에 낯익은 옷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옷을 본 순간 동서의 인생을 오늘로서 끝장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 옷들과 서방님 옷은 깨끗하게 빨았는데 동서의 옷은 그냥 물만 묻혀서 놔둬버렸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모든 청소가 끝나고 점심상을 차렸고 바로 동서가 짠 하고 등장했답니다. 그날은 동서의 얼굴이 반가웠습니다. 곧 재밌는 일이 터질 거였으니까요. 동서 왔어? 이제 곧 신축 아파트로 입주하겠네. 부럽다. 형님 왔어요? 마침 배고팠는데 밥상까지 차려져 있네. 나이스 타이밍. 제 밥이랑 국 좀 떠주세요. 저 옷 갈아입고 바로 나올게요. 그래, 최후의 만찬이니까 많이 먹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쨌든 밥 많이 퍼주세요. 동서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베란다에 빨래를 던지더군요. 그런데 동서 눈에 뭐가 띄었는지 한참을 바라보더니 제 눈에 나디가 보였다는 옷을 가지고 오더군요. 어머님, 이 니트 세탁기로 돌렸어요? 이거 딱 보면 손빨래해야 한다는 걸 모르세요? 동서, 그거 내가 빨았어. 그리고 세탁기가 고장나서 손으로 빤 거야? 내가 보기엔 깨끗하게 잘 빨렸네. 형님 눈깔 없어요? 아직 더럽구만? 그리고 목이 다 늘어났잖아요. 이거 비싼 옷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요 며칠 잠잠하더니 또 까부네? 동서, 오늘 먼지나게 맞고 싶어? 머리털 좀 뽑아줘? 그러자 동서는 자신 있다는 듯이 저에게 축축한 니트를 던지더군요. 정확히 제 얼굴을 덮었답니다. 저는 바로 니트를 걷어내고 동서에게 물었습니다. 동서, 이 니트 말이야 서방님 거 맞아? 내가 보기엔 사이즈가 다른 것 같은데? 서방님은 왜소하잖아. 그건 요즘은 다들 크게 입는 게 유행인 거 몰라요? 하여튼 촌스럽기는. 아 그래? 그럼 이 옷이 서방님 옷이 맞는지 전화해보면 되겠다. 그치? 나 참 어이가 없어서. 형님 지금 저한테 무슨 시비를 걸려는 거죠? 바쁜 사람한테 전화해서 옷 주인이 맞느냐고 물어보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얼탱이가 없네? 바쁜 사람한테 전화하는 게 어때서? 내 전화를 받고 몇 분 만에 오는지 내게 할까? 그럼 전화해볼게. 제가 통화 버튼을 누르자 동서가 다급하게 제 손을 뿌리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피하자마자 서방님과 전화 연결이 되었습니다. 서방님 지금 어디세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파란색 니트 가지고 있는 게 있으세요? 2XL 하지는 될 것 같은데 이거 서방님 거 맞는지 오셔서 확인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뭐라고요? 지금 바로 집 앞이라고요? 네 알았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서방님. 저는 콧소리를 내며 전화를 끊고 동서를 노려보았습니다. 동서, 지금부터 파티가 시작될 거야. 기대하라고. 지금 제 남편하고 통화한 거 아니죠? 괜히 저한테 시비 걸려고 생쇼하는 거잖아요. 눈깔만 삔 게 아니라 대가리도 삐었네. 그 니트 이리 줘요. 싫은데? 이거 확인하러 서방님이 오고 있다고. 빨리 내놓으라고. 오, 드디어 개또라이가 나랑 맘먹는구나. 내가 니년하고 붙어주고 싶은데 오늘은 네 상대는 내가 아니야. 뒤를 돌아봐. 네 상대가 도착했으니까. 제가 낄낄거리며 턱짓을 했더니 동서가 뒤를 돌아 서방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시죠? 제가 등산 입구에서 동서를 아는 체 하지 않은 이유부터 설명해야겠네요. 동서가 등산을 하며 옆에 팔짱 낀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누군지 한 번에 알아봤답니다. 바로 얼마 전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가던 남자였죠. 그 순간 동서가 바람 피우는 걸 확신하게 되어
뒤를 쫓아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뒤에 있던 중년 여자 둘이서 제 동서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이랬습니다. 저 여지 같은 년 또 왔네. 우리 등산 동호회에 들어와서 물을 잔뜩 흐려놓은 우리 아들년 말이야. 그러네. 아유, 요즘은 함씨랑 돌아나나봐. 우리 동호회 남자들하고 다 한 번씩은 그 짓거리를 했겠어. 남편이 누군지 불쌍해 죽겠다고.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뒤를 돌아 물었습니다. 저기 아주머니들, 그거 사실이에요? 저 여시 같은 년이 등산 동호회 남자들이랑 돌아가면서 사귀었어요? 댁은 누구요? 왜 남의 이야기를 엿두고 그러나? 듣자 하니 전현이 동호회 물을 흐려놓아서 얹어내신 것 같은데 제가 치워드릴까요? 저 여시 같은 년이 제 동서거든요. 제가 누군지 밝히자 아주머니들은 박수를 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머, 색시가 저 여자 손윗동서라고요? 오늘 운세가 좋다더니 진짜 그러네. 색시, 저 여자가 우리 동호회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후리고 있어요. 한둘이 아니야. 거의 7명은 될걸? 그렇게나 많이요? 진짜 개또라이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세요? 증거라도 가지고 있으세요? 색시가 뭘 모르네. 남녀가 그 짓을 하는 곳이 모텔방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어디서 바람을 피우죠? 여기 주변을 둘러봐, 어? 등산로 말고 아닌 숲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야. 등산하면서 바람난 것들은 산속에서 일을 치른다고. 헐, 그게 진짜예요? 무슨 짐승도 아니고 산속에서 그 짓거리를. 그럼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주머니 하나가 핸드폰을 꺼내서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여시 같은 년을 언젠간 밟아주려고 우리가 뒤를 쫓아가서 사진을 찍었지. 이거 봐봐. 풀숲에 들어가서 이런 짓을 했다니깐. 세상에, 진짜 제 동서네요? 이런 미친. 아주머니, 이 사진들 모두 저한테 전송해줄 수 있어요? 그럼 책임지고 아주머니를 눈앞에서 전현을 치워드릴게요. 그럼 우리야 땡큐지. 변질된 동호회를 깨끗하게 바꿀 기회인데 왜 마다하겠어. 말 나온 김에 내가 산신뿐만 아니라 자네 동서랑 바람피운 놈들 신상을 다 알려줄게. 동호회 회장한테 물어보면 주소지랑 전화번호 다 있다고. 저는 쾌재를 부르며 아주머니들한테 동서의 바람난 증거를 모두 손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산하는 날 산 중턱에서 발길을 돌려 돌아왔던 거죠. 그리고 지금 시대관으로 들어온 서방님에게 그 사진들과 증거를 모두 보내줘서 빨리 오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향해 니트를 들어올려 보여줬습니다. 서방님, 동서가 바람을 산에서만 피운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 서방님의 침실에서 바람 피운 증거가 여기 있네요. 보이시죠? 제가 지난번에 웬 남자가 시댁에 들어오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이 개또라이 년은 발정난 짐승 그 자체네요. 그러자 동서는 저를 돌아보며 인상을 심하게 구겼고 다시 서방님을 보자 사색이 되더군요. 무슨 변명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서방님이 핸드폰을 들어 산에서 그 짓거리를 하는 동서와 상간남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동서는 무릎을 어찌나 세게 꿇던지 바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요즘 외로워서 그랬어. 당신이 사업 때문에 바빠서 나를 소홀히 대하니까 딴 생각을 한 것 같아. 닥쳐. 형수님 말로는 아주 오래전부터 바람을 피웠다던데 등산 동호회 아줌마들이 찍은 이 사진도 6개월 전날째야. 이 발정난년아. 잘못했어. 여보, 한 번만 봐줘. 내가 이렇게 빌게. 다신 다른 남자 만나지 않을게. 이런 실수는 미국에서는 다들 봐주고 넘어간다고. 어떡하지? 여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야, 이 처죽일년아. 서방님은 무릎 꿇고 있는 동서에게 달려들어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따기를 말이죠. 서방님은 놀란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쿵쾅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시에 동서의 찢어지는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며 브라보를 외쳤고 시어머니는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조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 제가 안아드리며 이게 옳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주방에 들어가서 큰 국자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서방님 방문을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문 열어라. 그녀는 내가 마무리해야겠다. 어서.
쿵쾅 소리가 여러 번 나더니 서방님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요? 이제 내 차례야. 둘째 너는 나가 있어. 내가 그동안 전현이 하는 짓을 참고 살았던 걸 생각하면 억울해서 발 뻗고 못 잘 것 같다. 오늘 내가 끝장을 낼 테니 너는 이혼할 준비나 해라. 저와 서방님은 시어머니한테 괜찮겠냐고 여쭈었습니다. 마음이 여린 분이 국자를 들고 동서를 때릴 수 있겠냐고 말이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셨습니다. 그리곤 동서의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순박하고 여린 시어머니가 제대로 폭발하셨는지 서방님이 방에 있을 때보다 동서의 비명소리가 2배는 크게 들렸습니다. 저와 서방님은 가만히 문 밖에서 기다렸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시어머니가 땀범벅이를 하고 나오셨습니다. 이제 됐다. 전현, 쉽게 끝내지 마라. 소송해서 제대로 벌받게 해라. 엄마 괜찮아요? 알았어요. 변호사 알아보고 제대로 응징할게요. 그 순간 동서는 거의 초주검이 되어 네 발로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나서 시댁 밖으로 던져버렸답니다. 이윽고 용서해달라 살려달라 버리지 말아달라는 애원하는 목소리가 대문 밖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대로 쫓겨나면 자긴 어딜 가느냐고 울고 자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서방님이 동서 부모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불륜 사진을 보내줘서 동서를 시댁 앞에서 치우게 했답니다. 이튿날 서방님은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 2를 고용해서 불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또 그동안 동서의 만행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말했답니다. 곧 이혼소장을 동서 친정에 보내고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판사님은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동서를 질책했고 여러 명의 남자와 외도를 저지른 사실에 분노하며 큰 액수의 위자료를 명령하고 이혼을 판결했습니다. 그렇게 남남이 되어 돌아온 서방님은 저와 식구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엄마, 형수님, 형, 모두 죄송해요. 제가 여자 하나를 잘못 때려서 이 사달이 났습니다. 어리석게 또라이를 사랑하게 되어 가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모두 제 탓이니 화내시고 혼내주세요. 서방님, 그 말 맞아요.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왜 그런 여자를 골라서 이 야단법석을 떨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 아니었으면 그 여시 같은 년한테 빨리 꽂힌 채 살았을 거라고요. 저를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세요. 아시겠어요? 당연하죠, 형수님. 저는 형수님 아니었으면 그대로 분가해서 멍청하고 등신같이 살았을 겁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상간남들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을 형수님한테 모두 드릴게요. 대충 1억이 넘는 돈인데 형수님한테 모두 드릴게요. 네? 1억이요? 서방님, 지금 감정이 북받쳐서 그러나 본데 저는 돈을 바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돈은 괜찮으니까 그냥 고맙다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형수님. 어차피 형수님 아니었으면 저한테 생기지도 않았을 돈이에요. 돈을 받아주신다고 대답할 때까지 저 이러고 있을 겁니다. 어서 대답해주세요. 저는 긴 한숨을 쉬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2 모자는 저에게 어서 받겠다고 대답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결국 상간남들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받기로 하고 서방님, 아니 도련님을 일으켜 세워드렸습니다. 한편 이혼당한 동서는 친정에 들어가 지내다가 부모한테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집안 망신도 망신이지만 거에게 위자료를 달라는 말에 바로 내쫓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동서는 얼마 없는 돈으로 원룸을 마련하고 도련님한테 돈을 갚지 못하겠다며 봐달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절대 봐주지 않겠다고 경고했는데 동서가 배째라고 나왔다네요. 그래서 제가 도련님에게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해서 받아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자 기간 내에 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한 동서를 강제 집행 신청을 했답니다. 만약 다음 기일 내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감치 명령이 떨어져 교도소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살고 있던 원룸을 급하게 빼서 500만 원부터 갚았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당장 갚지 못한다며 사정을 전하러 시댁에 찾아왔답니다. 여보, 나 지금 죽을 지경이야. 그 많은 위자료를 내가 무슨 수로 갚아. 그냥 받은 셈 치고 여기서 끝내주면 안 될까? 에휴, 이 한심한요.
오갈 데도 없고 돈 한 푼 없다고 하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형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자료 받은 셈 치고 인연한테 자유를 줘야 하나요? 아니면 감시되도록 놔둘까요? 아니요. 감시된다고 끝이 아니에요. 위자료는 파산을 해도 지급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불러서 인연이 매달 얼마씩 갚도록 합의를 해야죠. 차용증까지 다 써서 매달 연금 받듯이 위자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야, 형수님은 천재십니다. 저는 거기까지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팁을 알려줬더니 동서가 제 얼굴을 보고 오만상을 쓰더군요. 이 벼룩의 간을 빼먹은 년아. 그렇게까지 날 괴롭혀야겠어? 그러자 서방님이 바로 동서의 따개를 날렸습니다. 인연이 돌았나 씨. 어디 나의 형수님한테 욕짓거리야. 너 일어나. 같이 변호사 만나서 해결하게. 여보, 미안해. 제발 여기서 끝내주라. 어? 나 평생 일도 안 해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걱정하지 마.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게 돼 있어. 자, 빨리 나서. 결국 서방님은 동서를 끌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위자료를 매달 나눠서 지급하겠다는 합의서와 차용증을 썼습니다. 또 동서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서방님 계좌로 빠져나가도록 했고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도 동서는 서방님에게 매달 위자료를 갚아가고 있답니다. 들리는 말로는 전단지 알바, 식당, 가사 도우미, 인형탈, 서빙 등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통장에 돈을 채우고 있다네요. 동서가 지내는 곳은 달동네에 위치한 5만원짜리 고시원인데 악취가 워낙 심해서 웬만한 사람은 들어가서 살 수 없는 곳이랍니다. 이렇게 아나무인이자 개또라인 제 동서는 처절한 응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네요. 저와 식구들의 복수는 앞으로 몇 년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동서가 사라진 후로 저희 시댁은 예전처럼 재밌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제가 서방님께 받은 1억의 돈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 저축해 두었습니다. 아무데도 쓰지 않고 나중에 커서 결혼할 때 물려줄 계획이랍니다. 제가 겪은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써봤는데 재밌지 않나요? 시원하고 짜릿한 복수가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날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럼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